전 세계적으로 고대의 거성 유적지들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들은 스톤헨지에서부터 기자의 피라미드, 이스터 섬의 모아이, 테오티우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완벽하게 말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미크로네시아에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수세기 동안 전설을 품고 있는 비밀스러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고대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마돌이라는 이름을 아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는 아마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크로네시아의 폼페이 섬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섬에서 동쪽으로 5,000마일 태평양을 가로지르면 캘리포니아가 나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는 필리핀 마닐라까지 2,500마일 떨어져 있는 외딴 섬입니다. 섬 자체는 작고 대부분 볼품없으며 끝에서 끝까지 겨우 13마일의 인적이 없는 지형이며 울창한 정글과 맹그로브 늪으로 덮여있고 중간에 가파른 산이 솟아 있습니다. 하지만 태평양 가운데에 있으며 사람이 살기 힘든 지형에도 불구하고 폼페이는 미크로네시아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의 유적지입니다. 섬의 동쪽 해안의 얕은 바다에는 신비한 거대한 돌들이 그룹지어 서 있습니다. 92개의 인공섬들이 1마일 길이의 산호초 위에 지어졌으며 모두 돌로 된 운하의 정교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 된 운하들은 그 장소의 이름을 남마돌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간격안에라는 뜻입니다. 이 섬의 곳곳에는 거대한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믿을 수 없는 구조물들과 높이가 58피트이고 두께가 17피트나 되는 벽들과 기둥들로 세워진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5톤에서 50톤의 무게가 나가는 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통나무 오두막을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쌓아 올린 남마돌은 75만 톤 이상의 돌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의 남마돌에서 여러 조사를 했던 데이비드 차일드리스가 말했듯이 전체 프로젝트는 엄청난 규모로 사용된 돌과 노동력의 양과 그리고 거대한 규모에서 중국의 만리장성과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규모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마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거대 유적지 중 하나이며 지구에서 산호초 위에 지어진 유일한 유적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거대 건축물을 대체 무슨 이유로 언제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폼페이 섬의 거대한 돌에 대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남마돌의 건설이 서기 1180년경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남마돌이 그 당시에 폼페이 섬을 통치했던 사우델레우르 왕조에 의해 건설되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학설에 따르면 1600년대 후반에 사우델레우르족이 몰락했을 때 그 장소는 버려졌으며 그 후로는 신비롭고 거대한 유적만 남아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진행된 추가적인 조사들은 그곳의 초기 정착지가 서기 1180년을 훨씬 넘어 기원전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어쩌면 그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남마돌의 신비는 사우델레우르 왕조를 넘어선 그 이상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마돌이 사우델레우르 왕조에 의해 1000년 전에 지어졌다면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거석들을 이 외딴 섬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현장 바로 근처에는 채석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남마돌의 재료인 거대한 현무암석들은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운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무거운 돌들을 운반할 수 있었을까요? 폼페이 섬은 대륙으로부터 동떨어졌으며 너무 험해서 거대한 돌들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남마돌의 건설자들이 섬에서 돌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또 다른 작은 섬에서 바다를 통해 돌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나무 뗏목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이론은 남마돌의 돌의 무게를 고려했을 때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1995년에 남마돌에 관한 디스커버리 채널 프로그램은 대나무 뗏목을 이용하여 1톤에서 2톤까지 무게가 나가는 돌을 띄우려고 시도했지만 뗏목이 곧바로 가라앉았습니다. 설령 남마돌의 건설자들이 거대한 현무암석을 뗏목을 이용하든 다른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그 장소로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도르래와 지렛대 그리고 다른 현대 기술 없이 어떻게 돌을 들어올리고 운하와 구조물들을 건설했는지 도무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50톤의 돌을 들어 올리는 것은 거대한 크레인과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수백 년 동안 이런 크레인이나 기본적인 지렛대 같은 도구가 없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우델레우르 왕조가 어떻게든 거대한 돌들을 남마돌로 운반했으며 도르래나 지렛대 없이 그것들을 들어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델레우르 왕조 시대의 섬 전체의 인구는 노약자를 포함하여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인구는 남마돌과 같은 기간틱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 외딴 섬은 남마돌 같은 사업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의식주도 해결하기 힘든 척박한 환경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폼페이 인구와 섬의 노동인구를 고려하면 남마돌의 건축기간은 300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비록 과학자들이 남마돌이 약 800년 전에 사우델레우르 왕조에 의해 지어졌다고 믿지만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보겠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에 따르면 남마돌은 매우 정확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7명의 남자들과 9명의 여자들로 구성된 한 무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 그들은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은 섬으로 그들을 인도한 문어 영혼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섬은 너무 작아서 정착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물 위로 섬의 나머지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힘으로 그들은 그곳에 정착했으며 섬 가운데에 돌재단을 쌓고 섬의 이름을 폼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돌재단 위에라는 의미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5명의 정착민 그룹이 그 섬에 도착했으며 그들은 산을 움직이고 암초를 키우고 섬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비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번영하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마침내 7번째 그룹이 도착했고 그들은 가장 강력한 마법사 올리시파와 올로소파 형제를 데려왔습니다. 거대한 현무암을 무중력 상태로 공중에 띄워 운하와 건물 등에 쌓아 올려 남마돌을 만든 것이 바로 이 형제들입니다. 그들의 마법은 너무나 강력해서 형제는 폼페이를 정복했고 사우델레우르 왕조라고 알려진 문명을 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올리시파와 올로소파 형제가 어떤 마법을 사용하여 5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을 공중으로 띄울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마술이 아니며 그 이야기는 신화도 전혀 아닌 잃어버린 기술에 대한 토착민의 기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기술이 고대인들의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공중으로 띄울 수 있게 해주었을까요? 이것은 음양 공중부양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돌의 고유 주파수를 맞추어 무거운 돌을 무게 제한 없이 공중으로 이동시키는 기술입니다. 스톤헨지에서부터 기자의 대피라미드까지 그리고 많은 고대 건설에 사용된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돌로 지어진 기간틱 유적지들이 지구 곳곳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이러한 거성 유적지의 존재는 고대인들이 음파 또는 중력을 거스르고 무거운 물체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다른 방법을 통해 공중 부양 기술을 사용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흥미를 더하는 것은 거석 구조가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문화에서 거대한 돌을 마술사의 주문 또는 비밀스러운 노래와 거대한 징과 트럼펫과 검은고 심지어 심벌주와 같은 악기를 통해 운반했다는 일종의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마돌에서도 음양 공중부양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수세기 동안 폼페이의 전통은 남마돌과 관련된 끔찍한 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원주민들은 고대인들이 외부인으로부터 이곳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영혼들이 이곳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곳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 식민지 세력이 그들의 역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지인들에 의해 꾸며진 신화일 것입니다. 유럽에서 온 외부인들은 1800년 초에 폼페이 섬에 처음 도착했고 그들은 즉시 남마돌 유적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들 중 한 명인 무역선의 외과 의사 캠벨 박사는 1836년 승천의 섬이라는 논문에 그 장소를 감동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남마돌은 현대 세대를 훨씬 능가하는 인류의 업적이 되었으며 그것의 기억은 많은 세기 동안 전해졌고 그것의 역사는 오랜 시간 잊혀졌지만 그의 위대함과 힘은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구조물에 흩어진 잔해에서 이제는 사라진 영광의 잿더미 위로 상록수가 흔들리고 후세에는 비밀과 추측의 즐거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남마돌에 대한 유럽의 지식은 모두 추론과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1870년대까지 존 쿠발이라는 폴란드 인류학자가 역사적인 여행의 중심이 될 폼페이에 도착했습니다. 쿠바리는 1869년에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 회사는 그를 태평양의 대부분의 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사모아와 팔라우 그리고 에본과 잘루이트 등과 같은 다른 섬들을 방문했으며 진귀한 표본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집가들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1873년에 그는 폼페이 섬에 도착했으며 그곳에서 남마돌의 유적에 대한 최초의 조직적인 탐험과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유럽인들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고 유적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류학자로서 최초로 그 지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남마돌의 저주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쿠바리는 그 장소에서 수많은 장식품과 도구들을 수집했으며 심지어 그가 왕릉이라고 이름 붙인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의 연구에 기록했듯이 우리가 탐험한 모든 무덤은 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는 인간의 뼈와 매우 원시적인 팔찌와 목걸이와 돌도끼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 경첩에 구멍이 뚫린 가슴 장식으로 사용된 스폰델러 수종의 껍질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덤에 죽은 사람들과 함께 안치되었고 원주민들이 말하는 경고에 대한 특별한 증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또한 무덤에서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둥근 디스크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매우 가치 있는 재화의 역할을 하고 허리띠와 머리띠를 장식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발견되는 많은 아래턱뼈와 앞뼈들은 가족의 매장지를 의미하며 특히 주목할 만한 그 무덤의 수는 13개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전적으로 왕이나 족장들의 무덤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습니다. 1874년 쿠바리는 그 장소에서 발견된 그의 놀라운 유물들과 함께 유럽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항해 도중에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유럽으로 돌아가는 쿠바리의 여행에 동행했던 한 무역업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의 배는 마셜제도 근처의 잘루이트에서 좁은 해협을 통해 항해하려고 했습니다. 배를 정박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게 하는 대신에 선장 베커는 선미를 암초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암초 지역은 남과 북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는 배의 무모한 항해를 비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가 어리석다고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날 저녁 배는 완전히 난파되었고 카페랑 근처에 정박했습니다. 이튿날 파도가 크게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는 쪽에 옆면을 덮쳤습니다. 배의 해치가 표류하고 화물이 찢겨 나가고 갑판이 날아갔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메인 돛대가 부러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배는 완전히 부서졌고 뒤틀린 철과 철사들 그리고 박살난 뼈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배는 유실되었고 남마돌의 역사를 간직한 수백 개의 쿠바리의 유물상자들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쿠바리에게 그 난파 사건은 큰 재난이었으며 불행하게도 그에게 불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879년 그가 일하고 있던 무역회사가 파산을 했고 그는 일자리를 더 이상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폼페이에서 구입한 농장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그는 지역 여성과 결혼했고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아이 모두 어린 시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2년에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 쿠바리의 농장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남겨진 몇 개의 코코넛 야자나무들도 허리케인을 따라온 딱정벌레의 전염병에 의해 모두 죽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쿠바리는 천천히 다시 농장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또 간헐적으로 무역회사나 박물관을 대신해 태평양 섬 주변에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1895년까지였으며 곧 지역 폼페이 사람들이 스페인의 지배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쿠바리의 농장은 다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희망 없고 무일푼이었다면 쿠바리는 1896년에 자살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정말 끔찍한 남마돌의 저주였을까요? 그 후 20세기 초까지 폼페이는 독일의 지배를 받았으며 총독은 태평양 제도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낸 비열하고 악랄한 빅터 버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고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그는 1907년에 남마돌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마돌에서 폼페이 고대 통치자들의 유해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려진 봉인된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덤 안에서 버그는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뼈들의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그 뼈들은 매우 거대했는데 겉보기에는 10피트 정도 되는 거대한 거인들의 것이었습니다. 버그는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가 무덤을 발견한 날 밤에 잠을 자려고 했지만 번개와 집중호우가 거친 폭풍과 함께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버그와 다른 사람들은 더욱 놀랍게도 이상한 빛을 발하는 구체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것을 보았고 동시에 폼페이의 산에서 소라 껍질이 메아리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음 날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보이자 버그는 남마돌에 대한 그의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으로 향하던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고 그가 서 있는 곳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즉시 지역 주민들은 버그가 남마돌을 방해한 순간 그의 운명이 봉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과 폭풍이 그 장소를 지키는 초자연적인 힘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섬에 주둔하고 있는 독일인 의사는 사망 원인을 일사병과 탈진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태평양 제도에서 거의 평생을 있었고 더위에 잘 적응한 버그와 같은 건강한 남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런 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은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보다 빅터 버그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발견한 거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뼈에 관한 의문점입니다. 이 뼈의 주인들은 구전에 의한 남마돌을 세운 거인 형제들의 유해일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인들과 남마돌이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폼페이 섬의 지배권은 일본의 손에 다시 넘어갔습니다. 이전에 섬을 통치했던 나라들처럼 일본인들도 남마돌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전의 어떤 것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오늘날 폼페이에 대한 남겨진 일본의 통치 기록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그 지역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단편적이며 대부분 실종된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몇몇 남아있는 자료들과 전쟁 전에 일본 과학자들이 발견한 산호초 위에 지어진 남마돌의 유적들은 단지 퍼즐의 한 조각일 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남마돌은 바다와 파도 아래로 더 멀리 확장되어 있었고 그것은 실제로 가라앉은 도시 전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해저에서 거대한 백금으로 된 관들을 발견했다고 전해지는 곳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관들을 수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분해했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10피트 높이의 거대한 인간의 해골 잔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 중에 일본 피라미드 편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이러한 발견들에 대해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전의 버그의 발견처럼 먼 과거의 어느 시점에 거인의 종족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남마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전통에 거슬러 올라가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는 네필림이라고 잘 알려진 과거 거인들의 종족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인들의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해골들이 미국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마존의 열대우림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과거 언젠가 존재했던 거인의 존재가 남마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남마돌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백금관만이 아니었습니다. 1939년 일본의 지배 동안의 남마돌을 방문했던 헤르베르트 리틀링거라는 독일 탐험가이자 작가는 그의 책 측량불가한 바다에서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리틀링거에 따르면 남마돌 해안에서 발견된 것들은 사실 백금관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기록했듯이 바다 밑은 수천 년 전에 존재했던 비밀스러운 어느 왕국의 찬란하고 화려한 중심지였습니다. 엄청난 부에 대한 보고서들은 진주를 찾는 잠수부들과 중국 상인들이 해저를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유혹했으며 또 잠수부들은 모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의 증거들과 함께 다시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크기의 홍합과 산호로 뒤덮인 잘 보존된 거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는 수없이 많은 석조 건축물과 기둥 그리고 잔해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주지의 잔해 위에 조각된 석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주 잠수부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현대식 장비를 갖춘 일본 잠수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폼페이 전통에서 말한 것처럼 귀금속과 진주와 은괴가 풍부하다는 것을 실제로 발견함으로써 확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남마돌은 파도 아래 오랫동안 가라앉은 놀라운 고대 도시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남마돌 해안에서 밑에 가라앉은 또 다른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폼페이 전설과 일치합니다. 현대에 와서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고고학자들은 남마돌의 바다 아래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터널과 동굴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한 팀은 이것을 따라 물속 약 100피트 아래에 있는 돌기둥과 구조물의 컬렉션까지 내려갔고 이것은 거대한 수중 유적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바다 밑에 무엇이 있을지를 알아내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바다 아래에는 다른 왕국이 있었을까요? 1800년대 후반에 어거스트 리플레곤이라는 고고학자는 유카탄 반도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머나먼 과거의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무라는 이름의 고대 잃어버린 대륙에 관한 일련의 고대 마야 문자들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1920년대에 제임스 처치워드라는 사람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데 그는 영국령 인도에서 군인으로 있을 때 고대의 태평양의 잃어버린 대륙 무에 대해 기록된 고대 점토판 세트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치워드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3000마일과 동쪽에서 서쪽으로 5000마일에 이르는 거대 대륙은 5만 년 전에 존재했던 진보된 고대 문명을 세웠지만 갑자기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폼페이의 위치를 고려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남마돌이 전설적인 잃어버린 대륙의 외곽 지역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논리적으로 긍정적인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폼페이 섬은 겉보기에 외진 곳에 있지만 사실상 지구상에서 태풍이 발생하는 300마일 지역의 한가운데에 주목할 만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태풍의 힘과 위력이 응축되는 첫 단계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태풍이 오래전부터 추측해온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바닷물과 충돌한 결과로 형성된다고 알고 있지만 또한 전자기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강한 전자기적 성질을 가진 남마돌의 거대한 현무암석들은 태풍이 발생할 때의 전자기적 특성을 무너뜨리고 폭우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게 만듦으로 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마돌은 고대 도시가 아니라 일종의 의도적으로 건설된 기상 제어 장치라는 가설입니다. 장치가 사실이라면 현대 이상의 고도의 진보된 기술을 그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 어떤 연구자들은 남마돌의 전자기적 특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자세히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폼페이 섬이 지속적으로 섬세한 지진 활동을 일으킨다면 피해조 전기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또 어떤 연구자들은 이 피해조 전기가 남마돌의 운하와 벽과 탑에 놓여진 거대한 자기화된 현무암과 만나면 그 장소가 전자기적 동력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가 프랭크 조셉이 이 주제에 대한 책에서 묘사했듯이 현무암에 자연적으로 수직인 자기장을 나선형으로 변형시키는 것은 좁고 타이트한 자기화된 화강암 주위에서 그것이 진동하게 되면 피해조 전기의 힘을 증폭하고 방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피해조 전기가 빔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광전이가 하늘을 향해 집중적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남마돌은 결코 오늘날과 같은 도시가 아니었고 확실히 폼페이 조상들에 의해 건설된 에너지 발전소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이것은 20세기 초의 전설적인 워든클라이프 타워를 이용한 남마돌과 비슷한 원리를 주장했던 니콜라 테슬라의 놀라운 연구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테마에 대한 테슬라의 연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지구가 전기를 내뿜을 수 있다는 테슬라의 믿음과 그것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저희 영상에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니콜라 테슬라는 천재인가 사기꾼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폼페이 주민들은 과거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동안 테슬라가 제안한 기술을 사용한 고대 문명의 전기 발전소였을까요?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단순히 남마돌이 사오델레우르 왕조에 의해 지어진 800년 된 거대한 바위라고 해도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한 구조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남마돌이 잊혀진 인류의 역사와 신화적인 대륙 모아 잊혀진 고대 기술의 빗장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감추어진 우리 지구의 역사의 비밀을 밝혀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빨리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